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다죠.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 기분이 뒤집힌다네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다들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설렘 같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 일상과 인간관계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긴 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무서운 현실. 오늘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체력과 건강, 사회적 환경 모두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며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고 김 씨는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전국을 함께 다니자고 했고 박 씨는 흔쾌히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 수리비, 건강검진비,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부탁했고 박 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박 씨는 빚과 깊은 상실감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배신과 돈 문제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설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져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고 하루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존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옭아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과 길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주던 그는 점점 숨이 막힌다며 연락을 줄였고 끝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전북 전주에 사는 김창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한 문화센터 모임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삶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 모임 때문에 며칠 연락을 하지 않자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그녀도 점점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화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해 그녀의 지인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김 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메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강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증폭되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리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충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비슷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고 그녀는 아침 9시쯤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한식으로 챙겨야 했지만 그녀는 가끔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차이가 쌓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놀러오면 집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봐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집안 질서를 깨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전의 한 남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그는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시회도 가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금전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여행이나 모임에선 아끼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비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렴한 숙소와 소박한 식사를 원했지만 그녀는 호텔과 고급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 후에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을 두고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놨고 며칠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외로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 풀리기에 더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금전 감각,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설레지만 그 관계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그 사람도
기존의 인연도 아닌 철저한 고립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면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반년쯤 되자 그는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걸 꺼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그녀는 서운해했고 점점 가족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그는 드라이브와 외식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 가족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연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너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는 연애 중이니까 좀 봐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주소록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한번 끊기면 회복하기 힘들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사랑보다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특히 상대가 예민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추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여 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세심함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그녀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일정과 식사 메뉴까지 그의 취향을 우선해야 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내며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남은 인생을 눈치 보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진수 씨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느냐며 따졌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하루 종일 냉담했고 그는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여행지만 다녔고 본래 즐기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했고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노년에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내 취향은 뒷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황금 같은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지키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마지막 인생을 후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결말에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돌릴 시간과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했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설렘에 빠져 주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젊은 날의 인연이니 믿자는 마음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70대 초반에 한 교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의 생활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의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고 취미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맞춰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즐기던 낚시 모임과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는 친구도 취미도 생활의 자유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감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면 의미 있지만 나를 잃게 하고 후회만 남긴다면 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후회로 채우는 대신 평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재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넘긴 경제권은 돌려받기가 어렵고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도 내가 할게라며 통장을 맡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지출 내역이 늘었고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 쓴 거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대가가 남은 인생의 불안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꼼꼼히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정관리 경험이 있다며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전문성이 있다니 좋다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가 붙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집 주소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과 도장을 잃은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뒤였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후 월세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경제권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기반을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제권을 잃으면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불평과 불안은 매일을 무겁게 만듭니다. 설령 관계가 틀어져도 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대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 도장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는 일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통장이 비고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고 내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려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와 고립, 빈손의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990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인 노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가지 핵심,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첫 번째 핵심은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결심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기겠지. 아닙니다.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성인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거나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람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부모-자식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 따로, 자식 인생 따로라는 철저한 분리선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노년과는 무관하다는 냉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잔인해 보여도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늘 자식 걱정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잠들기 전까지도 애는 밥은 먹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5세 김명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고 김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부탁했고 김 씨는 냉큼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도와달라더니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젖병을 소독하고 밤에는 울음을 달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며느리는 엄마, 이것도 안 하셨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링거를 맞으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이듬해 시골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손주 돌보는 걸 거절하고 마을 경로당 활동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매주 식사를 하며 지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살기 바빠요.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인생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인생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자식도 편합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목, 내 인생은 내 목. 선을 긋고 마음을 비우는 단호함. 이 결심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두 번째 핵심은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안 줄 수 있는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차라리 다행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참고 주는 부모 마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현금 지급기로 전락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정말 줄 수 있을 때 주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지워주는 일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모가 간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넘기고 부모는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이고 선심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생활비이고 구조입니다. 한번 구조의 맛을 들인 자식은 다시는 스스로 헤엄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박영자 씨는 은퇴 후 모은 2억 원을 자식 셋에게 7천, 6천씩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전세금 보태겠다고 했고 둘째는 가게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출 갚고 차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다들 열심히 살 테니 곧 갚겠지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사를 가고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사업에 실패해 연락이 끊겼으며 막내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비가 필요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요즘 나도 힘들어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결국 박 씨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로만 쓴다. 이후 그는 어떤 자식의 부탁에도 돈을 꺼내지 않았고 지금은 매달 적은 연금과 저축 이자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도 주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주면 버릇되고 안 주면 부모답지 않은 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망하는 거야.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힘이지만 안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년에 자식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것이 자식도 부모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세 번째 핵심은 연락이 끊겨도 덜 외로운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모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너무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자녀 교육에 시달리고 본인들 삶을 꾸리기에도 벅찹니다. 그런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라고 묻는 순간 부모는 부담이 되고 자식은 죄책감이 됩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겨도 멀쩡히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밥, 혼행, 혼술이 익숙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이광순 씨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자식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다 왜 연락이 없지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자식의 문자 한 통에 흔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시장으로 가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사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민속화 그리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해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낯선 노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루틴이 생기고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생기며 점점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취미 모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씨는 두 번째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전화해도 안 기다려. 나도 바빠. 오늘은 도자기 수업 있고 내일은 강릉 여행 간다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뭘 더 바라냐며 씩 웃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 전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을 뿐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전화가 하루의 기쁨이 아닌 보너스처럼 느껴질 때 진짜 노년의 자립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는 날에도 바쁜 사람,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 자식이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멋진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식의 손길보다 내 손으로 삶을 채우는 연습, 그게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지만 나의 하루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네 번째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귀찮게 했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민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식도 그 말을 들을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합니다. 돈 들게 해서 미안해, 손주 맡아줘서 미안해, 병원에 같이 가달라 해서 미안해, 전화 자주 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미안할 일입니까?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조차 미안해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더 조심하게 되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줄고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반복된 미안함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4세 최선혜 씨는 몇 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이틀만 병원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최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최 씨는 입원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를 간병인도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병실에서 밤마다 링거를 맞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며 머리맡에는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자식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섭섭한 감정보다는 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려면 그냥 연락하지 말자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늘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서 지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혼자 처리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감정 싸움도 줄었고 최 씨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하니까 자식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요. 자식은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나 봐요. 이제는 딱 서로 필요한 만큼만 연결돼서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입니다. 필요하면 요구하고 받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위축시키고 당신도 작아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존재를 지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은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5번째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뒤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그들 곁을 맴돕니다. 지금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나?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젊을 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 자식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식이 기쁘면 웃고 자식이 힘들면 같이 울고 자식이 무시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이 자식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이제는 그 핸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8세 윤필남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큰딸은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은 결혼자금에 전세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본인은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애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한 후 윤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한 달 넘도록 이어졌고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만 보고 살았나? 내 삶이 없었네. 그렇게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들른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같이 김밥 먹고 갈래요? 라고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고 수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관람을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길고양이에게 참치캔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는 삶이 익숙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자식 생각이 덜 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딸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후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중심일 땐 서운했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괜찮더라. 자식이 날 찾으면 반갑고 안 찾으면 그냥 나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 계절을 혼자 맞이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나를 중심에 두지 않듯 나도 자식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생활 리듬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 걱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여섯 번째 핵심은 손주에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거리두기입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마음은 더 깊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부탁이 없어도 먼저 손주 교육에 관여하고 용돈을 챙기고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노년의 마음은 점점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손주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자식의 아이입니다. 자식이 그 아이의 부모이고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식 몫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의 성적, 성격,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런 식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조용히 쌓였다가 결국 자식과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3세 안경숙 씨는 손주 둘을 일주일에 3번 돌봐주며 살아왔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하교와 학원 차량 픽업, 저녁까지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 부부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고 손주는 사춘기가 오면서 짜증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이런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자신이 남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소파에 흘렸고 이 씨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부턴 식탁에서 먹자. 그러자 손주는 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집에 오기 싫어.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간섭했지?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딸은 당황했고 사위는 어머니가 삐지신 거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손주 교육은 너희 몫이야. 처음엔 하루가 길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씨는 요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손주 돌봐준다고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내 감정 다 쏟다 보면 내 마음만 늙어요. 그렇습니다. 손주는 예쁘되 거리감은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부모가 할 몫입니다. 조부모는 사랑을 주되 관여하지 않아야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주에게 마음을 다 준 뒤 돌아오는 무심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면 손주에게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손주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건강,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우선입니다. 손주는 언젠가 커서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늙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 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브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에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더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